건설안전산업기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번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단,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민법에 따라서 해결한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면 다시 지문을 보겠습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말은 배상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제조물 책임법이라 그러고 이 책임을 제조물 책임이라고 해요. 답은 4번입니다. 1번의 입증책임. 입증책임은 자신한테 유리한 사실을 자신이 증명할 책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2번의 담보책임은 주로 이제 매도인의 물건을 파는 사람이죠.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말하고요. 3번의 연대책임. 연대책임은 여러 명의 채무자가 있으면 그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할 때 전체 채무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함께 책임지는 것을 연대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번에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조물 책임이라 그러고 이를 규율하는 제조물 책임법이 있습니다. 2번 재예방의 4원칙. 1번 예방 가능의 원칙, 2번 손실 우연의 원칙, 3번 원인 계기 또는 원인 연계의 원칙, 4번 선취 해결. 이건 없습니다. 선취 해결이 아니고 대책 선정의 원칙. 자, 한번 외워봅시다.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계기 연계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틀린 것은 4번이 됩니다. 3번 누전 차단 장치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작동시키고 동작 상황의 양부란 말은 제대로 되는지 안 됐는지 이런 말이에요. 좋은지 나쁜지 이런 말이거든요. 동작 상황이 제대로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점검. 자, 문제의 답이 있네요. 작동 점검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작동시키고 동작 상황의 양부를 확인하는 점검, 작동 점검. 답은 2번입니다. 4번 모랄 서베이. 모랄. 자, 이 모랄은 사기라는 뜻입니다. 서베이는 조사, 사기를 조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기를 조사하는데 1번 조직 구성원의 성과를 비교 분석하면 오히려 사기가 떨어져요. 옆집 아들은 이런데 너는 왜 이래? 서로 비교 분석하면 내 아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럴 서베이는 조금원의 정화작용, 카타르시스 작용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경영관리를 개선하는 데 대한 자료를 얻고요. 그리고 이 모랄 서베이는 주로 근로자의 심리 또는 욕구를 파악해서 불만을 해소하고 노동구역을 높입니다. 따라서 답 1번, 5번 재사례 연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 재사례 연구는 주관적, 이 바로 틀렸죠.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이 연구 방법은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점과 재요인의 분석은 과학적 신뢰성 맞고요. 3번 재사례를 과제로 하여 그 사고와 배경을 체계적으로 파악 맞고, 그리고 재요인을 규명, 분석,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웁니다. 틀린 것은 1번.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 작업. 그러면 특별이란 말이 나왔어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 작업은 이거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말합니다. 위험성이 높은 작업. 한번 볼까요? 성면 해체 작업. 위험하죠. 그럼 밀폐된 장소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위험합니다. 2m 이상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위험하죠. 그런데 화학설비 취급품의 검수 확인 작업은 그 자체가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답 3번입니다. 7번 안전교육의 3단계. 그럼 안전교육의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먼저 1단계 지식교육, 2단계 기능교육, 3단계 태도교육입니다. 안전교육의 3단계는 지식, 기능, 태도교육. 지식교육, 기능교육, 태도교육입니다. 그런데 생활지도, 작업동작지도 등을 통한 안전의
습관화. 습관이 무슨 말이죠? 습관이란 말은 결국 이게 태도화됐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재적인 관념으로 받아들여져서 자신의 외부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요 3번 태도 교육이 되겠네요. 8번 주의의 특징 중 여러 종류의 자극을 자각할 때 소수 특정한 것에 한해서 주의가 집중된다. 결국 이 주의가 선택된다는 뜻입니다. 선택성 8번의 답 1번입니다. 그럼 방향성은 뭘까요? 방향성은 주의가 특정 방향으로 향하는 성질, 특정 방향으로 향하다 보니 다른 곳의 주의가 약해집니다. 3번 변동성, 변동성은 주의가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의 검출성, 검출성은 외부 자극을 인지하고 감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9번 재발생 형태별 분류 중 물건이 주체가 된 물건이 주체. 물건이 떨어집니다. 물건이 날아와요. 물건이 주체되는 것, 이건 답 바로 4번이네요.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경우인데 물건이 주체됩니다. 그러면 1번 추락. 추락은요 주체가 사람이죠. 전도, 넘어지는 거, 미끄러지는 거 사람입니다. 충돌, 충돌은 사람과 사람이 충돌할 수도 있고 또 사람과 물건이 충돌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물건이 주체는 낙하비례가 맞는 말입니다. 10번 위험 예지 훈련 중 TBM 툴박스 미팅. 툴박스가 뭐죠? 툴박스는 이거는요 작업 시작 전이나 작업 시작 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대여섯 명이 모여서 소규모 인원이 모여서 서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겠죠. TBM은 보통 한 대여섯 명 소규모 인원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일반 작업 장소에서 원형의 형태를 만들어 실시합니다. 그리고 통상 작업 시작 전후 10분 정도 시간으로 미팅하고요. 그리고 토의는 다수인, 이거 아니죠. 다수인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자 모두가 말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한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TBM. 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11번 인간의 적응기제. 적응기제란 말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불안을 관리하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심리적인 방어기제, 이걸 적응기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적응기제는 세 가지가 논의됩니다. 자, 먼저 도피적 기제가 있습니다. 도피적 기제. 두 번째는 방어적 기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공격적 기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공격도 적응기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억압 봅니다. 억압은 도피적 기제에 해당합니다. 억압. 그 다음에 합리화는 뭘까요? 합리화는 자기를 합리화한다, 방어하는 거죠. 방어적 기제하고 관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적응기제에 포함되지 않는 거 1번 갈등. 자, 갈등은 뭐 욕구나 목표나 가치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문제, 이게 갈등입니다. 갈등 그 자체는 적응기제가 아닙니다. 13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 또는 발생 또는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건강진단, 이것이 임시 건강진단입니다. 답 3번. 13번 객관적 위험을 자기 나름대로 판정해서, 자, 일단 위험이란 말 나왔죠. 위험. 자, 위험이란 말, 위험을 영어로 해볼까요? 리스크 아닙니까? 리스크를 자기 나름대로 판정해서 의지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긴다. 행동에 옮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감행한다. 이 말이거든. 감행한다. 영어로 하면 잡는 거죠. 테이킹. 위험을 감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험 강행. 따라서 답은요. 리스크 테이킹. 답 3번이네요. 답 3번. 객관적 위험을 자기 나름대로 판정해서 의지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긴다. 리스크 테이킹. 그러면 젊은 사람일수록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나이가 좀 들고 집안의 가장이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고 이런 사람은 아무래도 리스크 테이킹을 좀 적게 하겠죠. 14번 방독면 마스크 정화통 색상입니다. 1번 유기화합물용. 유기화합물용은 갈색 맞고요. 할로겐 회색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황화수소용은 이것도 회색이죠. 자, 이걸 어떻게 공부할까요? 할로겐이 히읗, 황화수소의 히읗 회색. 암모니아는 녹색입니다. 암모니아는 녹색. 답은 4번입니다. 15번 스트레스. 자, 여러분, 스트레스란 말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요거는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다.
양면성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나쁜 일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죠. 좋은 일에서도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 없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자제분이 수능 수석을 했어요. 전국 수석. 그러면 스트레스 없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없나요? 스트레스 생길 수 있잖아요. 막 방송국에서 찾아와가 집에 찾아오고 이러면 아니 집도 엉망인데 빨리 치워야 되잖아요. 스트레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는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 이 잔잔한 스트레스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직무를 몰입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직무를 몰입하는 효과도 있고 또 오히려 직무를 방해해요. 그래서 생산성을 감소하는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상황에 직면하는 기회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스트레스 기회가 많을수록 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이 낮아집니까? 뭐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단련됩니까? 일부 단련되는 면도 있지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시험 문제는 오잖아요. 그러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16번 하인리의 재구성 비율. 하인리의 재구성 비율은 중대사고하고 그리고 경상사고 그리고 무상해 사고 세 수로 나누어서 일단 중대사고가 한 번 일어날 때 경상은 29번 그리고 무상해 사고는 300번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죠. 1대 29대 300. 중대사고와 경상사고와 무상해 사고는 1대 29대 300입니다. 그런데 경상사고가 87건. 87건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 잘 보세요. 29가 몇 번 더해지면 87이 됩니까? 3번이죠. 곱하기 3, 곱하기 3. 그럼 뭘 할 수 있나? 이거 전부 곱하기 3이구나. 그럼 여기도 중대사고는 곱하기 3에서 3번. 그리고 무상해 사고 곱하기 3에서 900건. 답은 3번입니다. 17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표지에서 기본 모형의 색상 이것이 빨강이 아닌가 빨강이 아닌가. 자 봅시다. 1번 산화성 물질 경고 빨강, 화기금지 빨강, 탑승금지 빨강, 고온경고는 이건 노란색입니다. 노랑. 답은 4번. 18번 하버드 학파 5단계 교수법. 자 이거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죠? 준교야 연총응 이렇게 외웁시다. 중교야 연총응, 준 준비, 교 교시, 연 연합, 총 총갈, 응 응용. 준교야 연총응, 중교야 연총응. 그러면 연총응, 준교 교 추론이 아니네요. 답은 3번. 19번 안전을 위한 동기부여 틀린 겁니다. 1번 기능숙달. 기능숙달은요 이것은 작업의 효율성하고 관련돼요. 기능숙달은 작업의 효율성하고 관련되지 안전을 위한 동기부여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경쟁과 협동을 유도한다. 이거 안전을 위한 동기부여 됩니다. 상벌제도 이것도 안전을 위한 동기부여 되고 그리고 안전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주지 널리 알리는 것. 자 이것도 안전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20번 OJT. OJT의 반대말은 뭐죠? OFJT죠. OFJT. OJT는 직장 내 훈련을 말합니다. 그래서 훈련에 필요한 업무의 계속성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일하면서 훈련 받으니까 1번 맞고. 그리고 두 번째 교육효과가 업무의 신속히 반영됩니다. 그리고 다수, 동시, 조직적 이런 말이 나오잖아. 요거는 OFJT입니다. OFJT. 답은 3번. 4번에 개개인에게 적절한 지도 훈련이 가능하다. 이거 OJT. 답은 3번입니다. 21번 다음 그림 중 형상 암호화된 조종장치에서 단회전용. 단이란 말은 한 번이라는 뜻이 한 번. 한 번만 회전됩니다. 한 번만. 한 번만의 회전을 허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딸깍 딸깍 이런데요. 요 1번 보세요. 1번이 단회전용 조종장치입니다. 그리고 2번하고 3번 볼까요? 2번 3번은 이것은 다회전용 조종장치라고 부릅니다. 답은 1번입니다. 22번 위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기술은 조직 형태에 따라 다양하며 위험 조정을 위해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자 그러면 이 4가지를 한번 외워봅시다. 먼저 전가. 전가란 말은 떠넘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다른 주체에게 이전하는 것. 전가. 그 다음에 보류. 보류 또는 보유. 조직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류. 그 다음에 감축. 감축은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줄이는 거죠. 감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회피가 있어요. 회피. 피하는 거죠. 회피.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 3번 계속입니다. 23번 FT도에 사용되는 기호 중 입력 신호가 생긴 후 일정 시간이 지속된 후, 일정 시간이 지속된다는 말은 결국 시간이 지연된다 이 말이죠. 시간 지연.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지연되고 난 뒤에 출력이 생기는 것, 이것이 위험지속 기호입니다. 위험지속 기호. 답은 2번. 24번 전통적인 인간기계 체계. 그러면 전통적인 인간기계 체계에서는 인간이 나옵니다. 1번 수동. 수동 체계는 당연히 인간이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죠. 그 다음에 기계화. 기계화 체계를 우리가 반자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자동. 기계화 체계는 기계가 주요 작업을 수행하고 인간은 기계를 조작하거나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3번에 자동. 이 자동 체계는 기계가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지만 인간이 일정 부분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도 합니다. 근데 4번에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체계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인간기계 체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전통적인 인간기계 체계와 거리가 먼 것이 인공지능 체계. 답 4번. 25번 암호 체계 사용상의 일반적 지침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1번 암호의 검출성 맞고요. 2번 보호의 양립성 맞습니다. 3번 암호의 표준화, 4번 암호의 단일 차원화가 아니고 다차원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암호 뭐가 있을까요? 우리 보통 이제 홈페이지 어디 가입하고 어디 사이트에 가입하고 비밀번호를 넣잖아요. 그럼 이 비밀번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던가요? 여러 가지 다차원적이지 않던가요? 숫자도 넣고 알파벳도 넣고 그리고 또 한글도 넣고 이렇게 되잖아요. 암호의 다차원화. 답은 4번입니다. 26번 인간기계 시스템에 대한 평가에서 평가 척도나 기준, 관심의 대상. 평가 척도나 기준으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변수일까요? 종속변수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외웁시다. 관심의 대상 관종. 관심의 대상 관종. 죄송합니다. 관심의 대상은 관종이다. 종속변수입니다. 그러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어떤 개념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 이런 말 있죠. P이면 그럼 이게 뭐죠? 이게 독립변수입니다. 독립변수. 그러면 Q라는 결과가 나타나죠. 이게 뭐냐면 이것이 종속변수가 되겠습니다. 27번 작업장에서 구성요소를 배치하는 인간공학적 원칙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중요도의 원칙 맞고 2번에 선입선출. 선입선출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먼저 들어온 것 first in 그리고 먼저 내보낸다 first out. 이것은 재고관리의 원칙입니다. 선입선출은 재고관리의 원칙을 말한다. 2번이 답이고요. 3번 기능성의 원칙, 4번 사용 빈도의 원칙, 그리고 또 사용 순서의 원칙. 자, 이것이 작업장에서 구성요소를 배치하는 인간공학적 원칙입니다. 틀린 것은 2번. 28번 통제 표시비 설계할 때 고려하는 요소. 틀린 것입니다. 1번 통제 표시비가 낮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민감하다 이 말이에요. 통제 표시비가 낮다는 말은 민감한 장치. 2번에 몫이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죠. 몫이거리가 길면 길수록 조절의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3번 짧은 주행기간 내 공차의 인정 범위. 자, 공차가 뭐죠? 공차는 허용되는 오차 범위를 공차라 그래요. 그리고 이 공차의 인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4번 계기의 조절 시간이 짧게 소요되도록 계기의 크기는 항상 작게. 이게 틀렸어요. 항상 작게가 아니고 적절한 크기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틀린 것은 4번. 29번 FTA 그림에서 ABC의 고장률이 0.01 최소 컷셋과 신뢰도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FTA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이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죠. 밑이 평평하면 요게 엔드 게이트, 요게 엔드 게이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OR 게이트입니다. OR 게이트. 엔드 게이트는 둘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최소 컷셋을 한번 구해 봅시다. AB가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있어야 되고 AB 둘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C하고 A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AB, 왼쪽에 있는 AB는 둘 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OR 게이트에서 C하고 A는 둘 중에 하나, C든 A든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정리를 해볼까요? 최소 컷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하면 자 요거죠. 결국 A, B, C하고 A하고 공통이다 보니 A하고 B 이렇게 되죠. 그 중에서 최소 컷셋은 AB입니다. AB. 최소 컷셋은 AB. 이것이 최소 컷셋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신뢰를 구해야 되는데, 신뢰를 구하기 전에 먼저 고작률부터 볼까요? 고작률. 자, 그러면 이 고작률은 뭐냐면, 최소 컷셋의 고작률입니다. 최소 컷셋의 고작률. 그리고 이게 직렬로 되어 있기, 엔드게이트이기 때문에 A, B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A의 고작률이 0.01이죠. A의 고작률 0.01 그리고 B도 고작률이 0.01이에요. 그러면 최소 컷셋의 고작률은 0.01과 0.01을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0.0001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0.0001이 됐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0.01하고 0.01을 곱해보세요. 곱해보면 그러면 0.0001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작률을 구했는데 우리는 신뢰도를 구해야 되네. 그러면 신뢰도 구하는 공식은 신뢰도는 1 빼기 고작률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빼기 고작률. 그러면 1 빼기 0.0001 하면 자 빼주세요. 얼마입니까? 0.9999죠. 0.999를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되잖아. 100을 곱해줄까요? 100을 곱해줍시다. 100을 곱해주면 99.99%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자, 답은요? 답은 1번 하면 되겠네요. 좀 어렵죠? 그래서 부품 고작률 0.01 최소 컷셋 신뢰도. 자, 이걸 한번 구해보세요. 30번 신뢰성과 보존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전 기록 자료 가장 그리가 먼 겁니다. 1번에 자재관리표. 자재관리표는 이것은요 생산 및 자재관리를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신뢰성 보존성 아무 관계 없죠. 1번이 틀렸고요. 2번 MTBF는 뭐냐면 평균 고장 간격을 말합니다. 평균 고장 간격 분석표. 자, 이것은 보전 기록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설비 이력 카드 보전 기록 자료 되고요. 고장 원인 대책표도 보전 기록 자료가 됩니다. 답 1번. 31번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 P앞 요게 0.6 뒷면이 나올 확률 PD가 0.4 그리고 앞면과 뒷면이 나올 사건의 정보량. 자, 우리가 정보량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보량 구하는 공식. 정보량은 어떻게 구하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로그의 함수입니다. 밑이 2인 로그인데 마이너스 로그 2의 P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거 이해됩니까? 마이너스란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로그 2의 P분의 1이거든요. P분의 1. 자, 근데 P분의 1은 요거랑 같은 거예요.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게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이거 외웁시다. 정보량은 마이너스 로그 2의 P, 밑이 2인 로그입니다. 그러면 앞면이 놓을 정보량. 자, 우리 정보량 해볼까요? 앞면이 놓을 정보량은 마이너스 로그 2의 0.6이고 뒷면이 놓을 정보량은 마이너스 로그 2의 0.4. 이걸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 답은 2번이 됩니다. 좀 어렵죠, 이것도.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 정보량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로그 2의 P 또는 로그 2의 P분의 1입니다. 그리고 대입, 그리고 계산 이렇게 하면 됩니다. 32번 인간기계 시스템에서 신뢰도 유지 방안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신뢰도 유지 방안에서 일반 락 시스템, 잠금 시스템, 잠금 장치.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잠금이 된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죠.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는 거 1번 맞고요. 2번
fail safe. fail safe는 뭐냐면 기계가 고장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자동으로 멈추죠. 이게 fail safe. 그 다음에 3번에 foolproof는 이건 뭐냐면 사람이 실수한 거예요. 사람이 실수해서 잘못된 조작을 하더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거, 사고가 방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은 모두 인간기계 시스템에서 신뢰도 유지 방안인데요. 4번에 리스크 어세스먼트 시스템, 이게 뭐죠? 위험 평가 시스템. 이 위험 평가 시스템은 말 그대로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신뢰도 유지 방안은 아닙니다. 답은 4번. 33번 40폰. 40폰은 1소음을 나타냅니다. 40폰은 1소음. 그리고 이는 요 폰하고 데시벨이 같은 개념이거든요. 40데시벨. 40데시벨의 1000Hz. 40데시벨의 1000Hz 수놈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자, 요거는 그대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40폰은 1소음. 40폰은 1소음을 나타낸다. 이는 40데시벨의 1000Hz 수놈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답은 1번. 34번 자동차나 항공기 앞 유리 혹은 차양판 등의 정보를 중첩 투사한다. 그러면 이 앞부분이다. 그죠? 앞부분인데 자동차나 항공기의 앞부분을 우리가 헤드라고 말할 수 있죠. 헤드에다가 올립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하면 되겠죠? 답 3번입니다. 그래서 차량 운전석 전면 유리, 앞유리인데 이걸 헤드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앞유리에 뜨도록 해주는 장치를 HUD라고 합니다. 그리고 1번에 CRT, 요즘 이런 거 안 쓰고요. 과거 TV나 모니터에 사용된 디스플레이 방식인데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LCD를 액정 디스플레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LED는 발광 다이오드. 답은 3번입니다. 35번 어떤 결함수의 상대 결함수를 구하고 컷셋을 찾아내어 결함을 예방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패스셋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패스셋. 결함을 예방하는 것은 패스셋입니다. 패스셋인데 최소 조합이네요. 최소 패스셋, 미니멀 패스셋 이런 거죠. 답은 4번. 36번 일반적인 수공구의 설계 원칙 볼 수 없는 겁니다. 일반 손목을 곧게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손목이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손목터널 증후군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발생할 수 있겠죠. 2번 반복적인 손가락 동작을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인 손가락 움직임, 우리 게임 오래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손가락에 건초염 이런 거 걸려요. 그리고 3번 사용이 용이한 검지만 주로 아닙니다. 검지만 사용하면 안 되고 모든 손가락 그리고 손바닥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손잡이는 접촉 면적을 가능하면 크게 하는 게 좋겠죠. 답은 3번. 37번 체내에서 유기물을 합성 분해하는 데는 반드시 에너지 전환이 뒤따르는데 이것을 에너지 대사라고 합니다. 답은 3번. 38번 광원으로부터 직사휘강은 이게요 빛이 부딪혔다가 반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직사휘강은 결국 눈이 부십니다. 눈부심이 생기겠죠. 직사휘강 눈부심. 그러면 휘강원 주위를 어둡게 아니죠. 밝게 해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눈이 아주 이 눈부심 때문에 자극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휘강원 주위를 밝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리개, 갓, 차양 등을 사용하거나 또는 광원을 시선에서 멀리 위치시키거나 또는 광원의 수는 늘리고 휘도는 줄입니다. 따라서 답 1번. 39번 다음 중 연마작업장의 가장 소극적인 소음 대책입니다. 가장 소극적인 것은 사람이 용구를 착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방음보호용구 착용. 근데 1번 보세요. 음향처리제 사용. 3번 덮개를 씌우거나 창문을 닫을 것. 4번 소음으로부터 적절하게 배치할 것. 이것은요 적극적인 소음 대책입니다. 40번 화학설비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제3단계 정량적 평가. 그러면 제2단계는 뭘까요? 제2단계는 정성적 평가겠죠. 정성적 평가. 그리고 정성적 평가 끝나면 정량적 평가를 하는데 정량, 이 양이란 말은 뭐냐면 계량화한다 이런 뜻인데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량적 평가는 요 단어 속에 량이 들어와요. 양. 어디 있나요? 있네.
화학설비 용량. 수치, 숫자로 나타낸다 이 말이거든.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1번의 목록, 2번의 공정, 개통도, 4번의 건조물의 도면. 그러면 1번, 2번, 3번은 요거는요 정성적 평가를 말합니다. 정성적 평가. 그래서 1번 목록, 2번 공정, 개통도, 4번 건조물의 도면은 정성적 평가고, 정량적 평가는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화학설비 용량. 자, 이 어려운 사람은 정량, 양. 화학설비 용량, 양. 같은 양의 양. 답은 3번입니다. 41번 경량골재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슬럼프 값. 슬럼프 값은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 작업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슬럼프 값이라고 합니다. 이 슬럼프 값은 180mm 이하 맞고요. 2번 경량골재는 배합 전 완전히 건조. 이게 틀렸죠. 완전히 건조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골재가 믹싱 중에 물을 흡수해서 워커빌리티, 아까 작업성 있죠. 작업성, 워커빌리티하고 품질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건조가 아니고 이것은 적절한 습윤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3번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공기연행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기연행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에 미세한 공기방울을 인위적으로 혼합시킨 콘크리트를 말합니다. 4번 결합 비는 물과 결합제의 비는 최대값은 60%. 그래서 물 결합제의 비는 60% 이하로 제한됩니다. 최대값은 60%. 답은 2번. 42번 벽과 바닥의 콘크리트 타설을 한 번에 가능하도록 벽체용 거푸집과 슬래브 거푸집을 일체로 제작하여 한 번에 설치하고 해체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 거푸집. 이것은 터널폼입니다. 터널폼. 1번부터 한번 볼까요? 갱폼. 갱폼은 대형 벽체용 거푸집 시스템을 말합니다. 2번 클라이밍폼. 클라이밍이 무슨 말이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벽체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3번의 슬립폼. 슬립폼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거푸집이 서서히 상승하면서 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40번의 답은 터널폼입니다. 43번 기존 건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구축할 때 기존 건물의 균열 및 파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지하. 자, 지하 영어로 해볼까요? 언더죠. 언더피닝. 언더. 그래, 답 3번입니다. 언더피닝 공법. 1번의 BH. BH는 뭐냐면 이거는 집안 조사를 위한 시추공을 말합니다. 보링홀, 시추공. 그 다음에 2번 베노토 공법은 이것은 지하 연속벽을 시공할 때 사용하는 굴착공법이고요. 4번의 심초공법은 기초를 깊은 집안에 설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다시 43번 기존 건물의 근접, 구조물을 구축할 때 기존 건물의 균열 및 파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지하에 실시하는 보강공법은 언더피닝 공법입니다. 44번 철골조에서 판보의 보강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 판보의 보강제는 커버 플레이트 있고 그 다음에 필러 플레이트, 그 다음에 스티프너. 근데 윙 플레이트는 아닙니다. 답은 2번. 45번 다음 중 가장 깊은 기초 지정 있는데요. 이것이 말 그대로 우물통 모양의 구조물을 땅속에 깊게 설치해서 기초를 만드는 우물통식 지정입니다. 우물통 모양의 구조물을 땅속에 깊이 설치하는 것. 우물통식 지정. 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2번에 긴 주춧돌 지정, 3번에 잡석 지정, 4번에 자갈 지정은 모두 얕은 깊이에 설치되는 방식이에요. 46번 시공계획 시 우선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1번 상세공정표 작성해야 됩니다. 2번 노무기계 재료 등의 조달, 사용계획에 따른 수송계획 수립해야 되고 3번 현장관리 조직과 인사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시공도 작성. 시공도 작성은 이거는요 시공계획 이후입니다. 시공계획 이후에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 널의 해체식인데 단 기초보호 기둥 및 벽의 측면 조강 포클랜드 시멘트를 사용합니다. 평균 기온은 20도 이상. 자, 이 해체 시기는 2일입니다. 48번 철골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어가 아닌 것. 1번에 토크렌치.
토크렌치는 철골 부재를 고력 볼트로 체결할 때 토크를 정확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구 토크렌치입니다. 이건 철골 공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너트 회전법. 너트 회전법도 이것도 철골 공사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스터드 볼트. 스터드 볼트도 철골 부재에 용접해서 설치하는 볼트입니다. 관련이 있죠. 근데 3번에 적산온도. 적산온도는 이건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적산온도는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이 있다. 답 3번. 49번. 공사에 필요한 특기 시방서. 특기란 말은 특수한 시공 방법, 시공 재료, 품질 기준을 기술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각 부위별 시공 방법, 각 부위별 사용 재료, 품질. 자, 이런 것들이 특기 시방서에 기재되고요. 인도시 검사비 인도시기는 아닙니다. 답은 1번입니다. 50번. 집안조사 방법 중 보링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보링은 지질이나 지층의 상태를 깊은 곳까지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회전식 보링은 불교란 시료 채취, 암석 채취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3번. 충격식 보링. 충격식이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충격을 이용해서 집안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을 파괴하니까 이게요, 토사를 분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속적 채취 잘 안 돼요.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료가 이게 막 섞이잖아요. 충격을 가해짐으로 인해서. 따라서 충격식 보링 요 3번이 틀린 말이 되겠고, 4번에 수세식 보링은 30m까지의 연질층에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씻어내면서 시추하는 방법이거든요. 따라서 비교적 얕은 연약한 집안 연질층에서 쓰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51번. 철근의 이음을 검사할 때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 항목이 아닌 것. 가스 압접 이음은 철근의 단면을 맞대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서 접합한다. 자, 우리 압은 압력, 접은 접합, 압력을 가해서 접합하는 이음의 검사 항목. 먼저 첫 번째, 이음 위치. 구조적으로 허용된 위치에서 이음이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이음부의 외관 상태,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균열이 되어 있는지, 접합이 불량한지를 육안으로,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장시험. 실제 인장 강도를 시험해 봅니다. 그래서 이음의 품질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음 길이는 가스 압접 이음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음 길이는 겹침 이음이나 용접 이음에서 중요한 항목이에요. 답은 2번. 52번. 전체 공사의 진척이 원활하며 공사의 시공 및 책임 한계가 명확하다. 시공 및 책임 한계가 명확하려면 한 업체가 해야 됩니다. 한 업체. 이걸 뭐라 그러죠? 일괄적으로 한 업체에 맡긴다. 일식도급입니다. 일식도급. 그리고 공사관리가 쉽고 하도급 선택이 용이한 도급 제도는 2번 일식도급. 근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공정별 분할 도급. 공정별로 분할해서 도급한다. 이 말은 전문성 있는 업체에 공정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공정에 따라서 도급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공정별 분할 도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단가 도급. 단가 도급이란 말은 공사량에 따라서 단가를 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공구별 분할 도급. 공구별 분할 도급은 공구, 자, 이 공구란 말은 구역입니다. 구역별로 도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병행 시공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답은 2번. 53번.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있어서 진동다짐을 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진동다짐은 결국 진동기를 사용한다 이런 뜻인데요. 콘크리트 내의 공기를 제거합니다. 치밀하게 만들어주고요. 골재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잘 충전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콘크리트의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충전을 시킵니다. 1번 점도 정진. 점도는 콘크리트 유동성과 관련된 성질이고 진동다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시멘트 절약. 아니죠. 진동다짐을 통해서 오히려 보수비용, 시멘트를 절약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멘트가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3번에 동결방지 경화촉진. 동결방지 경화촉진은 이거는 온돌 조절 및 양생의 문제지 진동다짐의 목적은 아닙니다. 답은 4번. 54번. 다음 철근 배근의 오류 중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위험한 것.
구조적으로 가장 위험한 것. 1번 보느끈의 겹침, 2번 기둥주근의 겹침. 겹침은요, 이거는요 그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되진 않겠죠. 근데 1번에 보느끈이란 말은 보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부재입니다. 그리고 겹침 그 자체가 위험 요소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주근의 겹침. 근데 이 겹침이 잘못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위험한 건 아니겠죠. 근데 3번 보하부 주근의 처짐. 보하부란 말은 보의 하부를 말합니다. 보의 하부 주근의 처짐. 구조적으로 가장 위험합니다. 답은 3번. 4번 기둥대근의 겹침. 이것도 겹침돼 있죠. 자, 상대적으로 보하부 주근의 처짐보다는 구조적으로 덜 위험하다. 그래서 겹침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고요, 보하부 주근의 처짐이 구조적으로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5번 토공사 기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파워쇼벨. 파워쇼벨은 위치한 지면보다 높은 곳에 굴착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주로 기초굴착 또는 사면 절토에 사용됩니다. 2번 드래그 쇼벨. 드래그 쇼벨은 대형 기초굴착에서 협소한 장소의 줄기초 파기, 배수관 매수공사 등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3번 클램쉘. 클램쉘은 연한 집안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경질창에는 상대적으로 적절하지 않겠죠.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드래그라인은 베토판은 이건 블레이드입니다. 블레이드를 부착해서 정지작업에 사용되는 것. 이게 뭐죠? 정지작업, 땅고르기입니다. 땅고르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 그리고 베토판이 부착되어 있다. 이건 드래그라인이 아니고 불도저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드래그라인은 베토판이 없죠. 그리고 굴착 후에 길게 끌어당기면서 굴삭하는 방식. 이게 드래그라인입니다. 답은 4번. 56번 고장력 볼트 접합에서 축부가 굵게 되어 있어서 볼트 구멍에 빈틈이 남지 않도록 고안된 볼트. 이것이 지압형입니다. 지압형 고장력 볼트입니다. 그래서 이 지압형 고장력 볼트는 축부가 굵게 제작되어서 볼트 구멍과의 간극을 줄여 전단력을 지압으로 받도록 한 구조입니다. 답은 4번. 1번의 TC 볼트, 이거는 마찰 접합에 주로 사용되고, 그리고 PI 볼트는 미리 설치된 볼트, 이런 뜻입니다. 프리 인스톨드 볼트입니다. 3번 그립 볼트도 마찰 접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답은 4번. 57번 다음 용어에 대한 정의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함수비는 토립자의 무게, 건조 중량분의 물의 무게 곱하기 100%. 그 다음에 2번 간격비는 토립자의 부피분의 물의 부피. 3번의 포화도는 간극의 부피분의 물의 부피 곱하기 100. 그 다음에 4번 간극률은 전체 부피에서 물의 부피가 아니고 간극의 부피입니다. 간극의 부피. 그리고 곱하기 100. 간극률은 전체의 부피분의 간극의 부피 곱하기 100. 옳지 않은 것은 4번. 58번 철골 작업에서 사용되는 철골 세우기용 기계로 옳은 것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진폴은 철골 작업에서 철골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고요. 2번에 앵글도저는 흙을 밀거나 평탄 작업에 사용되는 불도저 형태의 장비를 말합니다. 3번에 모터그레이드는 도로를 평탄하게 다지는 장비고요. 4번 캐리올 스크레이퍼는 흙이나 자재를 긁어모으고 운반하는 장비를 캐리올 스크레이퍼라고 합니다. 답 1번. 59번 시공 과정상 불가피하게 콘크리트를 이어치기 할 때 서로 일체화가 되지 않는다. 한쪽은 이미 굳었고 한쪽은 이제 시공을 하고 있고요. 끝에 시공 불량 연부, 이것이 콜드 조인트입니다. 콜드 조인트. 그리고 이러한 콜드 조인트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요 구조적 결함이나 누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1번에 컨스트럭션 조인트, 이것은 계획된 공사 중단 및 이어치기 지점, 이걸 컨스트럭션 조인트라고 합니다. 3번 컨트롤 조인트는 균열을 유도하기 위해서 미리 만든 균열 유도선, 이것이 컨트롤 조인트. 4번에 익스펜션 조인트는 구조물의 열 팽창과 수축을 흡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연부, 익스펜션 조인트. 근데 시공불량 연부는 골드 조인트. 60번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겁집에 미치는 츠갑, 수평압력 츠갑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묽은 비빔 콘크리트가 측압이 크지요. 맞고요. 2번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으면요, 그러면 콘크리트의 초기 굳음 속도가 빨라지죠. 측압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측압은 작다. 그 다음에 3번 콘크리트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측압은 큽니다. 4번 측압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 높이가 높을수록 커지지만 일정 높이에 이르면 측압의 더 이상 증대는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61번 목재와 철강재 양쪽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도료가 아닌 것. 1번의 레커 에나멜. 레커 에나멜은 목재와 금속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유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도 목재와 철강재 모두 사용할 수 있죠. 3번 에나멜 페인트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4번 광명단. 이 광명단은 산화납을 주 성분으로 하는 방청용 도료인데 요거는 철강재 녹방지 목적이에요. 광명단은 철강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철강재 녹방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게 광명단이 납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목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 62번 유리를 600도씨 이상의 연화점이란 말은 가열에 의하여 변형되어 무르게 되기 시작하는 온도, 연화점이 연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연하게 되는 지점, 그 점까지 가열하여 특수한 장치로 균등히 공기를 내뿜어 급냉시킨 것으로 강하다. 또한 파괴되어도 세립상으로 된다. 세립상이란 말은 작고 둥근 알갱이를 세립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화점까지 가열해서 특수한 장치로 균등히 공기를 내뿜어서 급냉시키면 강하게 된다. 강하게 된다. 강화유리입니다. 1번의 애칭 유리는 유리 표면에 무늬를 낸 장식용 유리, 애칭 유리. 2번의 망입은 유리 내부에 철망을 삽입했다. 망입 유리. 그러면 철망을 삽입하면 나중에 깨어졌을 때 조각이 흩어지지 않겠죠. 4번의 복층 유리는 두 장 유리 사이에 공기층 또는 가스를 넣어서 단열성을 높인 유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63번 미장 재료의 분류에서 물과 화학 반응하여 물과 화학 반응한다. 물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경화한다. 물과 반응해서 경화한다. 수경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과 반응해서 화학 반응해서 경화된다. 수경성.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반대말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반응해서 경화된다 해서 기경선이 수경성의 반대말이겠죠. 1번 순석고 플라스터, 2번 경석고 플라스터, 3번 혼합석고 플라스터. 전부 석고네요. 석고. 자,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자, 석고 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물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 석고 플라스터는 물과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물과 반응을 해요. 그런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이것은 공기 중에 CO2와 반응해서 경화합니다. 그래서 기경성입니다. 기경성 재료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64번. 다음 천연 접착제로 볼 수 없는 것. 천연 접착제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것은 합성 접착제 또는 인공 접착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1번 전분은 식물에서 얻는 다당류입니다. 천연 접착제가 되겠죠. 2번 악교는 동물의 가죽이나 뼈에서 추출한 동물성 접착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멜라민 수지가 이것이 합성 접착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4번의 카세인은 우유 단백질에서 얻어지는 접착제가 카세인이죠. 이것도 천연 접착제입니다. 따라서 천연 접착제로 볼 수 없는 것은 3번. 65번 알루미늄 그 합금 재료의 일반적 성질입니다. 자, 우리 알루미늄 그릇에 라면 같은 거 끓여 먹으면 안 되죠. 특히 김치 넣으면 안 돼요. 왜요? 산이나 알칼리에 약해서 그래요. 산 알칼리에 약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화성이란 말은 불에 견디는 성질을 내화성이라고 하는데 이 내화성은 상대적으로 작지요.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열전기 전도성. 이 전도성은 아주 뛰어나죠. 큽니다. 그리고 비중이 철의 3분의 1입니다. 답은 1번. 66번 잔골재를 각 상태에서 계량한 결과 그 무게가 다음과 같을 때 이 골재의 유효 흡수율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절근 상태 1,
그 다음에 자, 1 하지 말고 기억할까요? 절근 상태 기억, 기근 상태 니은,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 디귿, 그리고 수분 상태 리을 할 때 유효 흡수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분모는요 기근 상태입니다. 기근 상태 니은, 기근 상태 분해, 그리고 분자는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에서 기근 상태의 무게를 빼주면 돼요. 따라서 디귿 빼기 니은. 골재의 유효 흡수율은 기근 상태 분해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에서 기간 상태를 빼주고, 그리고 이것을 율이니까 퍼센트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을 곱해줍니다. 자, 그럼 식 정리하면 니은 2066분의 디귿 2124 빼기 니은 2066 해서 곱하기 100 하면 조금 더 정리합시다. 2066분의 2124에서 2066을 빼면 58이 남죠? 58 곱하기 100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거 계산기 없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2066을 2000으로 보세요. 2000. 2000에 58이야. 그러면 1000에 얼마일까? 1000에는 29지. 1000에 29인데 100을 곱해요. 그러면 약 한 2.9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제일 비슷한 거. 근사값은 2.8이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계산기 두드려도 되지만 계산기 안 두드리고도 할 수 있습니다. 67번. 건축 재료의 화학적 조성에 의한 분류에서 유기재료, 유기재료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 유기재료의 반대말은요? 반대말은 당연히 무기재료가 되겠죠. 그럼 유기재료가 무슨 말입니까? 유기재료는 C. 탄소를 기본 성분으로 하여 구성된 재료입니다. 탄소가 기본 성분이니까 불에 잘 탈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불에 탈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볼까? 목재 불에 탑니다. 아스팔트 불 붙일 수 있죠. 플라스틱 불에 잘 타요. 근데 시멘트는 탄소를 기본으로 하지 않는 광물성 재료입니다. 무기재료예요. 무기재료. 시멘트는 무기재료가 됩니다. 불에 안 타죠. 불에 안 탑니다. 답은 4번. 68번. 유기천연섬유. 유기천연섬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폐지로 만든 펄프가 가장 대표적이죠. 펄프 또는 석면섬유를 결합한 원지에 연질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것으로 아스팔트 방수 중간 층재로 사용되는 것. 아스팔트 방수 중간 층재, 기초 층재로 사용되는 것. 이것이 아스팔트 펠트입니다. 1번이 답이네요. 아스팔트 펠트. 자, 2번 아스팔트 컴파운드. 컴파운드는 뭐냐면 아스팔트에 충진재와 가소재를 혼합한 거예요. 그리고 3번에 아스팔트 프라이머. 이거는 아스팔트를 용제에 녹인 액체를 말합니다. 4번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루핑은 펠트지 위에 아스팔트 잎이고 표면에 광물질 입자를 뿌린 마감재. 이 마감재를 아스팔트 루핑이라고 합니다. 69번 목재 가공품 중 판재와 각재를 접착해서 만든 것입니다. 보호, 기둥, 아치, 트러스 등의 구조부재로 사용되는 것. 구조부재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집성목재라고 합니다. 집성목재. 집성목재는 여러 개의 판재, 각재를 접착제로 접착해서 만든 목재 가공품을 말해요. 그래서 대형 목조 건물에 주로 사용됩니다. 1번 파키트 패널. 자, 이런 말 거의 안 쓰죠. 그 다음에 3번 파티클. 자, 파키트 패널 뭐 이런 말은요, 뭐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고요. 3번에 파티클 보드. 파티클 보드 하면 이것은 톱밥이나 나무 조각을 접착제로 압착해서 만든 목질 보드입니다. 이걸 구조부재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재로 하고 양쪽에 종이를 붙인 판재를 석고보드라고 합니다. 따라서 판재와 각재를 접착해서 만든 것이고 구조부재로 사용된 것은 집성목재입니다. 70번 다음 시멘트 조장 화합물 중 수화 속도가 느리고, 수화 속도란 말은 물과 결합해서 수화물을 만들어내는 속도, 수화 속도, 그리고 수화열도 작게 납니다. 수화열은 시멘트하고 물이 만나면 발생하는 열, 이걸 수화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화 속도도 느리고 수화열도 작게 해주는 성분, 이것이 규산 이칼슘입니다. 규산 이칼슘. 답은 2번. 71번 미장공사에서 코너 비드가 사용되는 곳. 코너를 번역해 봅시다. 모서리. 답 나왔죠? 기둥의 모서리. 코너 비드가 사용되는 것, 기둥의 모서리입니다. 미장공사에서 코너 비드는 벽이나 기둥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고요. 그리고 충격에 의한 파손 방지, 그리고 견고한 직각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1번, 3번, 4번은 해당 사항 없고요. 72번 물 시멘트 비가 65%. 여기서 65%란 말은
물의 무게가 시멘트 무게의 65%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멘트 무게를 알면 물의 무게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시멘트를 보면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의 양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당 시멘트는 8포대인데 한 포대는 40kg. 그럼 요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시멘트 무게가 나오겠습니다. 8포대에 40kg. 8포대 40kg 아니고 1포대 40kg인데 8포대면 320kg이죠. 그러면 시멘트 무게는 320kg. 그런데 물의 무게는 시멘트 무게의 65%니까 자 그러면 물의 무게는 시멘트 무게가 얼마라고요? 320kg에서 65%니까 0.65를 곱하면 그러면 값은요 208kg이 됩니다. 물의 무게는 208kg.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물의 밀도를 한번 구해 봅시다. 물의 밀도. 자 물의 밀도는요, 자 여러분들이 세제곱미터당 약 1000kg이에요. 1000kg. 자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의 밀도는 세제곱미터당 1000kg. 그러면 우리는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를 만드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니까 결국 물의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1세제곱미터당. 그러면 이 물의 부피는 세제곱미터당 1000kg인데 이것이 물의 지금 무게가 208kg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정리하면 돼요. 킬로그램 없어지죠? 없어지고 1000하고 208이 분모 분자가 있죠. 그러면 0.208이고 그리고 세제곱미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0.208 세제곱미터. 그러면 이것은 약 0.21인데 지금 소수점 한 자리만 있으니까 0.2가 되겠네요. 자 다시 봅시다. 물 시멘트 비가 65%. 이 말의 뜻은 물의 무게는 시멘트 무게의 65%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만드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인데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당 시멘트는요 8포대가 필요하고요. 한 포대는 40kg이니까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당 시멘트는요, 자 시멘트는 320kg이 들어갔죠. 그럼 물의 무게는 320kg에 65% 0.65를 곱해주면 물의 무게는 208kg이 됩니다. 그리고 물의 밀도, 이건 세제곱미터당 1000kg이거든요. 그러면 물의 부피는 자 세제곱미터당 1000kg 분의 208kg이니까 결국 0.208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73. 표면에 여러가지 직물 무늬 모양이 나타나게 만든 타일로 무늬, 형상, 색상이 다양하여 주로 내장 타일로 쓰이는 것. 직물 무늬 모양입니다. 직물 무늬 모양. 자, 직물 영어로 해주세요. 테피스트리. 자, 직물 무늬 모양은 테피스트리 타일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1번. 폴리싱 타일. 폴리싱이란 말은 이걸 표면을 연마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폴리싱 타일은 표면을 연마하여 처리한 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논슬립. 슬립은 미끄러진단 말인데 논은 반대라는 뜻이거든요. 미끄러지지 않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거친 표면 처리가 된 타일을 논슬립 타일이라고 합니다. 4번에 모자이크. 모자이크는 작은 크기 타일을 모아서 패턴을 이루는 거죠. 모자이크 타일입니다. 답은 2번. 74번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워커빌리티는 번역하면 작업성. 영어 단어가 참 많이 나오네요. 콘크리트의 작업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 자, 인자는 원인이 되는 구성 성분을 말합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콘크리트의 컨시스턴시는 일정한 흐름성을 말합니다.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콘크리트의 컨시스턴시는 커집니다. 그리고 2번 일반적으로 부배합. 부배합이란 말은 비빈 재료의 비율이 맞다 이 말이거든요. 배합 비율이 맞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빈배합은 이것은 그 불균형 상태를 말하겠죠. 부배합의 경우는 빈배합의 경우보다 콘크리트의 플라스티시티. 자, 플라스티시티는 유동성을 말합니다. 유동성이 증가하므로 워커빌리티는 작업성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AE제는 공기연행제를 말합니다. 공기연행제 또는 감수제에 의해서 콘크리트 중에 연행됐단 말은 고르게 넣었다 이 말이거든요. 연행된 미세한 공기는 볼 베어링 작용을 통해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작업성을 개선합니다. 4번 둥근 형상의 강자갈의 경우보다 편평하고 세장이란 말은 길쭉하다 이 말이에요. 세장한 이평의 골재를 사용할 경우 워커빌리티가 개선된다.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악화됩니다. 그래서 개선되는 것은 둥근 형상의 강자갈이 워커빌리티가 개선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75번 첨토 제품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첨토의 구성 성분은 알루미나 규산 1번 맞고 2번 첨토 입자가 미세할수록 가소성은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가소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소성이 너무 크면 샤모트 등을 혼합 사용합니다. 샤모트는 소성한 점토를 분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샤모트 등을 혼합 사용하고요. 3번 첨토 제품의 소성 온도는 도기질의 경우 1230에서 1460도 정도고 자기질은 이보다 높습니다. 우리 도자기 돌려보세요. 도자기는 높은 온도에서 소성됩니다. 고급 도자기는 더 높고 그렇겠죠. 따라서 현저히 낮다가 아니고 높다가 맞습니다. 4번 소성 온도는 점토 성분이나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온도 측정은 제게르콘으로 합니다. 온도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독일 사람 제게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제게르콘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 76번 접착제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피착제 표면은 가능한 한 습기가 없는 건조 상태. 그렇습니다. 습기가 있으면 접착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2번 용제, 희석제를 사용할 경우 과도하게 희석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희석비율이 초과되면 접착 성능이 저하됩니다. 3번 용제성의 접착제는 도포 후 용제가 휘발한 적당한 시기에 접착시킵니다. 4번 접착 처리 후 일정 시간 내에 가능한 한 압축을 피한다. 압축을 피하면 안 되고 압축을 해줘야죠. 적당한 압력으로 압축을 해야 접착력이 확보가 됩니다. 우리가 본드로 붙일 때 생각해 보세요. 손으로 꾹 눌러주죠. 압축을 합니다. 적절한 압력이 필요하다. 77번 목재의 역학적 성질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섬유 평행 방향의 휘임 강도와 전달 강도 거의 같다 틀렸고요. 휘임 강도가 더 커요. 두 번째, 강도와 탄성은 가력 방향과 섬유 방향과의 관계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3번, 섬유의 평행 방향의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도 크고요. 4번, 목재 강도는 일반적으로 비중이 비례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78번, 단열재 특성과 관련된 전열의 3요소. 전열이란 말은 열의 전달을 전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열의 3요소는 세 가지 있죠. 전도, 대류, 복사입니다. 결로 아니죠. 전도는 우선 고체 내에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 전도입니다. 대류는 액체나 기체가 이동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 복사는 전자기파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 자, 전도, 대류, 복사, 전열의 3요소. 근데 결로는 뭐냐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는 현상, 결로입니다. 답은 4번. 79번 비철금속 중 동에 관한 설명. 구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맑은 물에 침식되죠. 해수에는 더 침식돼요. 맑은 물보다 해수는 염문이 있기 때문에 더 침식될 수 있습니다. 2번 전성과 전연성이 좋아서 가공하기 쉬운 편이고요. 철강보다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축 재료로는 아연 또는 주석을 활용한 합금을 주로 사용합니다. 아연과 합금하면 황동이 되고 주석과 합금하면 브론즈가 되죠. 브론즈 청동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80번 화성암의 일종입니다. 내구성 및 강도가 크고 외관이 수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전리란 말은 갈라진 틈의 거리가 커서 그러면 대재 큰 석재를 얻을 수 있겠죠. 큰 석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함유 광물의 열 팽창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내화성은 약합니다. 불에는 약하죠. 이게 뭐죠? 화강암입니다. 화성암의 일종으로 화강암을 말한다. 근데 1번 안산암은 화산암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사암은 퇴적암의 일종. 그리고 응외암은 화산재가 쌓여서 형성된 암석을 말합니다. 81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 항목. 안전시설비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물 예를 볼까요? 외부인 출입 금지, 공사장 경계 표시를 위한 가설 울타리, 이거는 안전시설비 사용 안 됩니다. 두 번째, 비계 통로 계단에 추가 설치되는 추락 방지용 안전 난간은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절토부, 성토부 등의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이건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고, 4번,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 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 상황 확인,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다.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물인데, 근데 비계 통로 계단에 추가로 실시한다.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이거는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2번, 콘크리트 타설용 거푸집에서 적용하는 외력 중에서 연직 방향은 이것은 수직 방향을 말합니까? 아니면 수평 방향을 말합니까? 연직이란 말은 이건 수직을 말해요. 수직 방향 하중이 아닌가. 그럼 결국 수평 하중을 골라라 이 말이죠. 수평 하중. 그러면 수평으로 부는 게 뭐죠? 바람이죠. 바람. 풍하중은 이건 수평 하중이 됩니다. 근데 1번에 고정 하중, 2번에 충격 하중, 3번에 작업 하중. 자, 이것은 연직 방향의 하중입니다. 83번,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최대 지간 길이 30m 아니죠. 이게 50m 이상이어야 됩니다. 최대 지간 길이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따라서 1번 바로 틀렸죠. 2번, 굴착 공사 깊이는 10m 이상 맞습니다.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맞고, 다목적 댐, 발전용 댐 및 저수 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 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모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답은 1번. 84번, 철골 공사에서 용접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전격 개방을 위한 안전조치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전격 방지를 위해서 자동 전격 방지기 설치 맞고요. 2번, 우천 강설 시 습기가 있죠? 이때는요 야외 작업을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계로 전압이 낮은 교류 용접기를 사용해야죠. 사용하지 않는다 틀렸고요. 4번, 전련 홀더를 사용하면 그러면 감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85번, 흙막이 가시설의 버팀대의 변형을 측정한다. 변형, 영어로 해주세요. 스트레인. 그리고 측정하는 계측기, 게이지를 말하거든요. 스트레인 게이지. 답은 2번이 됩니다. 1번에 워러 레벨 미터. 뭐죠? 수위계. 이거는 지하 수위를 측정하는 거죠. 수위계. 그 다음에 3번에 피에조미터. 피에조미터는 집안 내 수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집안 내의 수압을 측정한다. 피에조미터. 그 다음에 4번에 로드셀. 로드셀은 하중을 측정하는 셀입니다. 센서. 하중을 측정하는 센서를 말한다. 답은 2번. 86번, 흙막이 지보공. 흙막이 벽을 말하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화 상태. 자, 정기점검해야 됩니다. 부재의 접촉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정기점검해야 되고, 치마 정도 정기점검합니다. 근데 발판의 지지 상태는 이건 작업자 안전과 관련된 거죠. 이거는 흙막이 지보공 자체 점검 항목이 아닙니다. 다음은 4번. 87번, 유한 사면에서 사면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한 점송토에서 주로 발생되는 사면 파괴의 형태. 이게 저부파괴입니다. 저부파괴는 점송토 사면에서 주로 발생하는 형태고, 사면 기울기가 완만하고 연약한 지반일 때 발생합니다. 2번에 사면 선단 파괴. 이것은요 사질토에서 발생하고요, 사면 경사가 급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3번, 사면 내 파괴. 사면 내부에서 미끄러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4번, 국부 전단 파괴. 국부, 이거는 특정 부위를 말하죠. 일부, 부분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국부 전단 파괴, 특정 부위에서만 발생하는 파괴를 말합니다. 답은 1번. 88번, 말비계를 조립하여, 자, 이 말비계 쉬운 말로 해볼까요? 이동식 작업대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준수사항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지주부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 1번 맞고요. 2번, 지주부재와 수평면가의 기울기. 이 기울기는
85도 너무 가파르죠. 75도 이하입니다. 75도 이하로 할까? 3번 말베개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 발판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4번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옳지 않은 것은 2번. 89번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해서 견고하게 조치할 것. 맞고요. 2번 발판과 벽과의 사이. 자, 이것은 25cm 아닙니다. 15cm. 자, 이 숫자는 참 어렵죠. 15cm 이상 간격 유지. 폭은 30cm 이상. 그리고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답은 2번. 90번 집안조사의 방법 중 집안을 강간으로 천공하고 토사를 채취 후 여러가지 시험을 시행하여 집안의 토질 분포, 흙의 층상과 구성 등을 알 수 있는 것. 집안을 강간으로 천공, 구멍을 뚫는단 말이죠. 이게 보링입니다. 보링. 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표준관입시험. 표준관입시험은 숫자가 나옵니다. 63.5kg의 해머를 76c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서 토질의 강도를 측정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베인 테스트. 베인 테스트는 점토 집안에서 베인, 이 베인은 날개를 말해요. 베인, 날개를 회전시켜서 전단 강도를 측정하는 시험. 그리고 4번 평판 제하 시험은 평판, 강판입니다. 강판을 집안에 놓고 하중을 가해서 지마량과 지지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답은 1번. 91번 추락방지망의 달기로프를 지지점에 부착할 때 지지점의 간격이 1.5m, 지지점의 강도는 최소 얼마 이상인가? 이건요, 지지점의 강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간격에다가 곱하기 200을 합니다. 간격에다가 곱하기 200을 하면 지지점의 강도가 오거든요. 그러면 지지점의 간격이 1.5m, 1.5m에 200을 곱하면 강도가 나오는데요. 300kg입니다. 92번 철골 작업을 중지. 철골 작업 중지해야 하는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겁니다. 1번 풍속이 초당 10m 이상 맞고요. 그 다음에 강우량.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 그리고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 그리고 소음 기준은 없습니다. 답은 4번. 93번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치마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의 적재 맞고,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3번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1번, 2번, 3번 다 맞는 말이죠. 근데 4번 편하중 발생하도록 틀렸죠.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편하중은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하중을 말하는데, 이 편하중이 발생하면 화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사고가 발생해요. 그래서 편하중이 발생하도록, 이건 틀린 말이 됩니다. 94번 강간 틀비개의 높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강간 틀비개의 높이가 20m 초과합니다. 20m 초과하면 주틀 간의 간격, 이것은 최대 얼마 이하로 사용해야 합니까? 1.8m입니다. 1.8m. 1.8m 이하로 사용해야 됩니다. 95번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는 초당 15m 초과입니다. 자, 이거 외워주세요.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는 초당 15m 초과. 96번 추락방지용 방망을 구성하는 그물코의 모양과 크기입니다. 자, 요거 외워봅시다. 어떻게 그러냐면 3마 10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추락방지용 방망을 구성하는 그물코 3마 10, 3마 10 사각 또는 마른 모로서 그 크기는 10cm 이하. 3마 10, 3마 10. 97번 핸드브레이커 지급 시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기본적으로 현장 정지 잘 돼 있어야 되고, 2번 작업 자세는 항상 하향 45도. 자, 45도 좀 비슷한 거잖아. 안 됩니다. 45도 아니고 하향 수직 방향입니다. 수직 방향으로 유지되어야 끝에 부러짐을 방지할 수 있겠죠. 3번 작업 전 기기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고, 4번 호수의 교차 및 꼬임 여부를 점검해야 됩니다. 답은 2번. 98번 중량물, 무거운 물체입니다. 중량물의 체급 작업 시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작성해야 하는 작업 계획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자, 무거운 물체입니다.
추락, 낙하, 전도 위험 있죠. 근데 침수, 물에 잠긴다. 이건 아닙니다. 답은 4번. 99번.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될 기준 옳지 않은 겁니다. 경사는 45도. 너무 가파르죠. 30도. 경사는 30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옳지 않은 것 1번. 100번 보겠습니다. 굴착이 곤란한 경우 발파가 어려운 암석의 파쇄 굴착 또는 암석 제거에 적합한 장비 뭡니까? 리퍼입니다. 리퍼는 발파가 어렵거나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리퍼. 근데 2번 스크레이퍼. 스크레이퍼는 대규모 토목공사에서 토사를 깎아서 이동시키는 장비 스크레이퍼. 롤러는 집안을 다지는 거. 그 드래그라인은 연약 집안에서 대형 굴착 장비를 말하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00문제까지 고생하셨습니다.